오늘은 전신법요 하겠습니다. 불성과 중생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그러니까 배유가 물었는데 선사가 답하였다. 성품에는 같고 다름이 없다. 그렇지만 삼성의 가르침에 따르면 불성이 있고 중생성이 있다. 이는 삼성의 인과에 따라서 곧 같고 다름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불성 및 조사가 서로 전하는 것을 바로 보면 이런 일들은 설하지 않으며 오직 일심만을 가리킨다. 원래는 그냥 불성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방편으로 여러분들한테 이제 가르치기 위해서 삼성은 보살, 성문, 영각 이렇게 있는데 결국은 다 이쪽으로 들어와야 돼요. 하나로 일심으로 그냥 들어오면 뭐 그런 말 따위는 사실은 같다 다르다 그럴 필요도 없고 그냥 바로 이 자리에서 보면 그냥 다 그쪽에 다 해당되는 일이라 계속 이렇게 언설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매이면 이게 또 삼성도 따로 있고 불성도 따로 있고 이런데 공부를 해보면 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놨는지도 또 알게 되고 자기 스스로가 이제 그런 거에는 별로 끄달려 가지 않는 걸 알게 돼요. 이렇게 같고 다름이 없으며 그러나 불성 및 조사가 서로 전하는 것을 바로 보면 이런 일들은 설하지 않으며 오직 일심만을 가르친다. 이렇게 같고 다름이 없으며 인과도 없다. 경전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오직 일성의 도가 있을 뿐이요 둘도 셋도 없다. 다만 부처님의 방편설은 제외한다. 이게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본래 자리에는 사실은 불성이라는 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름을 빌려서 불성이라는 말을 해요. 근데 본래 자리는 인과가 없다고 하니까 여러분이 세상에 살면서 인과가 없는 걸 적용시켜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세상살이 이 공부를 하다 보면 인과가 없다는 거를 아무데나 다 적용을 시켜요. 자기가 아직 인과가 없는 자리에 가보지도 않았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그걸 모르고 그냥 인과 없는 것만 적용시키려고 해. 근데 자기가 지금 살고 있으면서 자기가 이익되는 쪽은 인과를 또 적용해요. 자기 해로운 부분은 인과를 적용 안 시켜요. 그 법을 여러분 마음대로 갖다 쓰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는 반드시 인과도 또 이제 불성도 삼성도 누군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오로지 이 법은 나한테만 적용시켜야 돼요. 나한테만. 남편한테고 자식한테 그 사람들이 아직 공부하지 않았는 상태에서 내가 그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하고 그런 법을 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오로지 나한테만 적용시켜서 내가 나의 스스로 수행할 수밖에 없는 공부예요. 이 공부는. 이건 누구를 가르친다고 가르쳐지는 공부가 아니거든요. 자기 스스로 터득해야 되는 공부이기 때문에. 근데 그럼 왜 이렇게 말을 하느냐. 여기까지 가까이 가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야. 가까이. 너무 멀리 있으니까. 그래서 제 말도 방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제가 여러분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 못 가르쳐요.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게 일반 지식으로 이게 통용되는 그 공부가 아니기 때문에 자꾸 이런 말을 하는데 이제 모를 때는 그럼 뭐하러 가르치노? 뭐하러 유튜브 하노?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말들도 조금 공부가 조금 돼야지 이 말도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 부처님이란 중생들의 마음 안에 있는 부처님이다. 이게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처님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부처님이거든요. 진실로 여기서 말하는 부처를 여러분들은 몰라요. 이 자리를 모르면은. 그럼 부처라는 것도 여러분 스스로가 이미지로 상정한 거겠죠. 부처. 보살도 여러분 이미지로 상상한 거겠죠. 그걸 부처님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보살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법에 개합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이 공부를 할 때 사실은 자기 이미지와 자기 관념에
투쟁을 하고 있거든요. 관념에 투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견고하고 단단한 관념을 녹여내리려면 이 공부를 얼마나 해야 되겠냐 이 말인 거예요. 네, 이거는 바깥의 세상과 이게 공부하는 게 아니고 내 스스로 내 자신과 함께 내가 나도 모르게 쌓아 올린 그 철통 같은 그 개념, 이미지 이런 것 갖고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그게 소재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이건 바깥으로 공부를 보고 바깥을 보고 공부를 할 게 없다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개념으로 부처님, 개념으로 불성, 개념으로 인과, 개념으로 삼성 이건 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진짜 그 법에 이렇게 들어와 여러분이 체득하게 되면 그건 여러분이 알고 있었던 거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건 상상하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개념으로 있는 그런 불성을 막연하게 그럴 것이다 라고 공부를 하다 보면 더 멀어져요. 아예 내려놓는 게 최고 좋아요. 자, 열애의 지혜인 열애 성품이 그대로 드러난 존재는 중생의 마음 가운데 바로 지금 바로 일어나고 있는 그대로가 바로 열애의 성기라고 한다. 예. 성품 그대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 지금 제가 말하고 있고 제가 지금 쓰고 있고 손짓, 발짓 이렇게 듣고 이게 다 열애의 성기라는 거예요. 예. 그 열애의 일어남이라는 거예요. 예. 예. 그냥 현현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그래서 다 중생이 바로 부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른 거 쓰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걸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그걸 확인하지 않았고 체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러분은 중생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네, 여러분 스스로가 아무도 여러분 뭐 중생이라는 말 안 했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부처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산다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진리를 구하기 위해 굳이 마음 쓰지 말고 다만 견해를 씌어라. 그죠? 여러분 개념만 심으면 돼요. 예, 굳이 여러분이 진리를 구하기 위해서 마음을 쓰지 않아도 돼요. 가지고 있는 여러분 견해만 내려놓으면 돼요. 그냥 쉬면 돼요. 쉬면. 네. 자, 배우가 물었다. 무변신 보살이 왜 열애의 정상을 보지 못했습니까? 선사가 답하였다. 실로 가히 볼 수 없다. 왜냐하면 무변신 보살이 곧 열애이므로 엉당히 볼 수 없다. 네. 무변신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열애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무변신이 열애고 열애가 무변신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고 있지만 눈은 볼 수 없는 것처럼 열애는 그래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눈으로 온갖 것을 다 보고 다 하고 있는데 여러분 눈은 직접적인 여러분 눈은 못 보잖아요. 평생을. 예. 다만 우리가 본다는 눈은 거울을 통해서 보는 거잖아요. 예, 거울을 통해서 보는 거는 여기서 공부할 때는 그걸 실제라고 말하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자기 얼굴을 자기가 직접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열애도 본 적이 없어요. 어느 누구도. 예. 그냥 이렇게 작용하고 있을 뿐이라는 걸 알 뿐이죠. 다만 부처라는 견해를 짓지 않게 하여 부처라는 병견에 떨어지지 않게 하며 중생이라는 견해를 짓지 않게 하여 중생이라는 병견에 떨어지지 않게 하고 있다라는 견해를 짓지 않게 하여 있다라는 견해에 떨어지지 않게 하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계속 있다라는 견해를 짓지 않게 하여 있다라는 병견에 떨어지지 않게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고는 계속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있다고 하면 여러분이 있는 데에 떨어지는 거예요. 없다고 하면 없는 데에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말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없다고 하면 여러분은 없는 거에 또 떨어져 버려요. 있다 하면 있는 거에 떨어져 버려요. 이게 병견에 여러분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냥 쉬면 되는데 그게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다는 거에 따라가는 거예요. 없다는 거에 또 따라가요.
그냥 있다 없다 해도 가만히 그냥 있으면 돼요. 그냥 쉬면 돼요. 쉬면. 그러니까 마치 여기 앞에 있다라고 있는 게 있어요. 없다라는 게 있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나 그냥 바라보면, 여기서 그냥 바라보고 있으면 아무 문제 없잖아요. 이렇게. 네. 이게 여러분들이 평생 살면서 가졌던 견해 때문에 그거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건 이해가 돼요. 네. 범부라는 견해를 짓지 않게 하여 범부라는 병견에 떨어지지 않게 하며, 성인이라는 견해를 짓지 않게 하여 성인이라는 병견에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다. 다만 모든 견해를 없앤다면 곧 이것이 무변신이다. 여러분들 모든 견해를 없앤다면, 이러면 견해를 없애려고 또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무변신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무변신도 지금 이 자리를 말하기 때문에 이름을 빌려서 무변신을 하는 거지, 무변신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열애도 그래서 따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은 자꾸 저 부처님이 뒤에 있으니까 저 부처님을 빌어서 무슨 부처님이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그 부처님이 아니에요. 네. 저 부처님을 통해서 여러분 내면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내면의 부처를 여러분들이 발견하셔야 돼요. 네. 만약에 견처가 있다면 곧 외도라고 한다. 외도는 모든 견해를 좋아하고 보살은 어떤 견해에도 동요되지 않는다. 예. 어떤 거에도 있다 없다, 보살이다 열애다, 뭐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어떤 거에도 동요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은 동요가 되는 거예요. 그 차이예요. 예. 열애라고 하는 것은 곧 모든 법에 여여하다는 뜻이다. 예. 그냥 동요되지 않고 모든 법에 그냥 바라보고 있다는, 쉽게 말하면 그냥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들은 바라보지 않고 어떻게 해요? 따라가잖아요. 예. 그 차이라는 거예요. 진짜 간단하죠. 열애와 중생의 차이는 정말로 간단해요. 이거 알면 진짜로 왜냐하면 미륵도 또한 이와 같으며 수많은 성현도 이와 같다. 여는 곧 생겨나는 것도 아니고 소멸되는 것도 아니며 보는 것도 아니고 듣는 것도 아니다. 열애할 때 여는 여의 뜻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열애의 열을 말할 때는 여는 곧 생겨나는 것도 아니고 소멸되는 것도 아니고 보는 것도 아니고 듣는 것도 아니다. 예, 열애의 정상은 원만한 견이요 또 원만한 견이 아니므로 원만한 견해에 떨어지지 않는다. 예. 부처님의 몸이 무의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부처님은 분명히 사람으로 있었고 뭔가를 했는데 왜 무의라고 하지? 여기 다 걸려버리는 거예요. 네네네. 네. 그 부처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네. 부처님의 몸이 무의이기 때문에 사랑 분별 견해에 떨어지지 않는다. 다만 방편으로 허공을 비유 삼아서 원만함이 태어와 같아서 모자람도 없고 남음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다. 평등하고 무사함으로 굳이 다른 경지를 끌어들여 설할 필요가 없으니 설하려고 한다면 아르마리가 된다. 예, 그죠? 근데 아르마리가 가지지 않고는 이 얘기를 또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진짜 부득이해서 이걸 쓰고 있는 거예요. 진짜 부득이해서. 예. 왜냐하면 원성실성은 의식의 바다에 빠져서 바람에 흔들리는 쑥대처럼 유전한다라고 하였다. 다만 도에 있어서 나는 알았다, 배웠다, 해탈하였다, 도리를 얻었다라고 말한다. 강한 곳에서는 자신의 뜻대로 되지만 약한 곳에서는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견해가 무슨 쓸모가 있겠는가. 예,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견해는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다라는 얘기를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네. 자, 이것 또한 어렵죠. 예, 이 공부는 공부의 끝판왕을 단판 짓기 위해서 말해놓은 공부기 때문에 이게
진실로 보면 어렵지 않은데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그 견해로 보면 어려워요. 네. 진실로, 네네네, 진실로. 근데 여러분이 체득하게 되면, 네, 이것을 제가 참 답답해하는 이유가 늘 체득하라 하면 여러분 뭘 체득하라 하는지 이것도 또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좀 이걸 오늘 한꺼번에 다 하기엔 너무 기니까 여러분의 머리에 지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짧게 하고 또 실생활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써야 될지 그 얘기를 해드릴게요. 아, 참 저번 주에 그 반음이 돈에 대한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 얘기하다가 이제 말았죠. 그거 이어서 이제 마저 다 해드릴게요. 돈을 다루는 근본 자세, 우리가 돈을 대하는 태도, 이게 사실은 우리 삶의 전체적인 거거든요. 지금 이 세상은 여러분들이 말한 한 발짝도 바깥에 나가면 돈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되고 전부 다 돈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돈이라는 걸 너무 좋아하지도 할 수도 없지만 이 공부를 하면 그렇다고 돈을 배척해도 안 돼요. 그죠? 잘 활용할 뿐인 거죠. 그죠? 네. 내가 그냥 돈을 잘 활용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공부처럼. 예. 그게 끌려가지 않고 돈이 있다 없다 이게 끌려가지 않고 그냥 돈을 바라보고 내가 있는 만큼 잘 활용할 수 있는, 이게 사실은 여러분이 돈에 대한 철학이 제대로 생기면 이 공부하기가 진짜 쉬워요. 예. 왜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모든 두려움은 내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거든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왜 생기겠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돈 이꼬로 여러분이 생계 수단으로 죽음, 돈, 이거는 여러분하고는 너무나 밀접하게 공부해 보시면 알아요. 얼마나 끈끈하게 붙어 있는지를 여러분 아시게 돼요. 그래서 이 반음이라는 사람은 아주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가난했던 사람이 자수성가해서 어떤 부를 이루고 자기의 그 살아남으면서 이제 어떤 철학 같은 거, 여러분이 그 영화를 봤는지 모르겠어요. 그 뮤지컬을. 그걸 보면은 조금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나오는 뮤지컬의 모든 등장인물들이 반음의 내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네. 그 뚱뚱한 남자 같은 여자 있죠. 그것도 반음의 내면의 자기 세계상이고, 아주 난장이같이 조그만한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도 반음의 자기 내면에 자기 어떤 찌질함, 누군가한테 드러나지 못함, 숨어 있었던 거, 옛날에 없었을 때에 이제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자기 내면에 그런 문제점들이. 항상 그걸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영화를 볼 때는 내 내면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가 그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랬구나,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 내면에는 그 반음의 같은 그런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어느 구석에 자리 잡고 있는가, 이걸 보실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어떤 세계를 보든 어떤 영화를 보든 어떤 드라마를 보든 어떤 가수의 노래를 듣든 그게 나한테는 어디에 있는가, 어느 구석에 내가 그러는 게 자리 잡고 있는가, 네. 어느 구석에 내가 돈이 조금 있을 때 교만함이 올라오는가,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네. 누군가가 잘 될 때 시기 질투가 어느 구석에서 숨어서 도사리고 있어서 나를 덫에 가두고 있는가, 감옥에 가두고 있는가, 이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네. 이 공부를 할 때는 이게 반드시 수반이 돼야 돼요. 네. 그래야 여러분들이 제대로 성숙될 수 있고 제대로 여러분들이 고귀한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다가 갈 수 있어요. 네. 미국의 여류 작가가 펄벅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그 돼지라는 소설을 써서 그 여자로서는 그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미국에서는 최초의 여류 작가예요. 근데 그 사람이 우리나라를 표현하기를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옛날에요. 옛날에.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고, 이분이 1800년도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가장 가난한 나라고, 그런데 이 나라의 사람들은
너무나 고귀하고 우아한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왜? 그 사람이 한국에 와서 보니, 이 사람 굉장히 동양 문화권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받고 자란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인데 아버지가 선교사로 중국에 가 있었기 때문에 중국에서 오래 살았어요. 그러니까 거의 뭐 그냥 중국이 고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어릴 때 갔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한국도 접하게 되고 일본도 접하게 되면서 이제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이 무거운 짐을 질 때 소에게도 지우고, 우리 소가 옛날에 그 운송수단이었잖아요. 소에게도 지우고, 소가 무거울까봐 주인도, 소를 끌고 가는 주인도 지게를 찌고, 그 짐을 나누어지는 걸 보고는 너무 감동한 거예요. 네네. 그리고 너무너무 찢어지게 가난한데,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갖고, 국수 한 그릇이라도, 밥 한 그릇이라도 나눠 먹는 거. 네, 그걸 보고. 그 형제 간에 우애 있는 걸 보고. 그 끈끈한 정을 보고 가장 고귀하고 가장 우아한 사람들이 사는 나라라고 표현해놨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굉장히 잘 표현한 거죠. 네네네. 그런 우리나라 사람이라 저도 굉장히 한국에 태어난 건 전 되게 감사하게 생각해요. 특히나 이렇게 스님 노릇하기에는 한국이 거절만해요. 비구니로서. 네. 여러분들이 진짜 고귀하고 우아한 사람 맞아요. 네. 유구한 전통 아래에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알든 모르든 그 정서가 우리한테 다 배어 있거든요. 그 전통이 우리한테 다 배어 있거든. 나도 모르게. 그래서 우리가 나도 모르는 제가 왜 자꾸 여러분들 내면을 그런 것이 있나 없나 살펴보라고 자세히 보라고 하냐면, 우리 말하자면 우리 조상인 5,000년의 세계에 그대로 우리가 다 묻어 있어요. 네네. 우리 조상들이 했던 그 문화, 우리 조상들이 즐겼던 그 문화, 조상들이 했던 예술, 네. 그런 풍류, 이게 우리 몸에 다 바로 새겨져 있거든요. 나도 모르게 아직 그게 발현되지 않아서 그렇지, 그런 환경만 주어지면 우리는 그게 딱 나오게 돼 있어요. 네네네. 신명도 많고, 거기에 같이 어우러져 가지고 하는 그런 품앗이 같은 그런 그 풍습을 즐기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남이 그 힘든 부분은 그냥 못 지나가요. 도와줘야 되지. 내 안에 그게, 우리들 안에 그게 더 DNA로 다 장착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많은 데이터가 우리 안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세계에 살면서 돈 없다고 하찮은 인간으로 취급받을 수 있는 사람이 사실은 아니에요. 예. 사람을 돈으로 이렇게 구분 짓는 거는 사실 200년도 채 안 됐어요. 네. 근데 마치 이게 평생 우리가 이렇게 살았는 것처럼 지금 살고 있잖아요. 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걸 자꾸 접하면서 내가 얼마나 고귀하고 존귀한 존재인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 사실은 나를 내가 함부로 다루지 않거든요. 네. 그리고 나를 살펴보면 내가 얼마나 진짜 괜찮은 사람인지를 알게 돼요. 각자 개인으로 제가 만나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영리하고 뭔가를 배우고자 하는 열의가 굉장히 커요. 네. 전 세계 사람 다 모르지만 세계 이렇게 교수님들이나 인류학자들이 우리나라 사람만큼 그 열성적이고 능력이 탁월한 민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린 끊임없이 배움에 대한 갈구가 어마어마하대요. 그 국민성이. 자기가 뭘 가졌고 자기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를 잘 모른다는 게 한국 사람들의 가장 약점이래요. 그게. 네.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알려지면 알려질수록 그게 더 커요. 사실은. 네, 왜 우리가 이렇게 알려지면 그 별거 아니네 이런데 그게 아니고, 우린 양파처럼 까면 깔수록 그게 더 진귀한 보물이 들어있는 거예요. 보물이. 네. 그런 걸 우리가 바깥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재조명하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얼마나 진귀한 보석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 눈으로 실질적으로 확인하셔야 돼요. 네. 이런 부의 척도로 자기를 분류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돈에 대해서 제대로 알면 나를 그렇게 하찮은 존재로 여기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돈에 대해서 제대로 알면 여러분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단지 여러분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알아라고 이런 데이터를 줄 뿐이지, 여러분 이 돈에 대해서 내가 지금 못하고 있네, 잘하고 있네, 이렇게 분류해가지고 나는 가난하네, 이렇게 자기를 하시하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제가 여러분한테 전하고자 하는 뜻은 여러분이 존귀한 존재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제가 돈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네. 자, 여기 9번째부터 시작인데 9번째부터 바로 시작하면 여러분이 조금 헷갈릴 것 같아서 8번째부터 시작을 할게요. 8번째는 전번에 시작을 했는데 요걸 조금 들어봐야지 9번째가 연결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절약을 하라고 했을 때 우린 절약이 그냥 나를 위한 방어지 그게 여러분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한 거잖아요. 네, 그게 이제 절약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기술이에요. 네. 그리고 나를 더 잘 알 수 있는 통찰이에요. 절약은. 그래서 절약을 해봐야지 여러분이 돈을 쓸 때, 활용할 때 어디에 먼저 써야 될지 나중에 써야 될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먼저 중요한 부분에 먼저 쓰고 나머지 나중에 걸 쓰면 돼요. 근데 지금 중요한 게 빠져버렸기 때문에 돈에 대한 개념이 완전 다 흐트러진 거거든요. 의자에 앉으세요. 절약은 희생이다라는 착각에서 벗어나라. 절약은 나를 괴롭게 하는 도구가 아니다. 네. 우린 절약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뭔지 모르게 인색함이 먼저 들어와요. 그래서 절약이라는 걸 얘기 듣는 순간 싫어해요. 내가 싫어한다고. 이 머리가 싫어해요. 머리가. 왜냐면 그게 너무 힘들거든. 네. 그리고 우리는 절약을 그냥 검소함이 아니고 인색함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 머리가. 그래서 무조건 절약이라면 좀 싫어하는 개념이 있어요. 그리고 또 절약한 사람을 봤을 때 다 인색했어요. 그리고 그걸 남한테 강요했어요. 그게 싫은 거야. 자기만 하면 되는데 남한테 강요했기 때문에 다 싫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걸 조금 바꿔야 돼요. 그래서 절약은 자기 혼자 해야 돼. 이 공부도 적용하는 건 자기만 적용하라 하듯이 절약도 자기한테만 적용해야 돼요. 이거 남한테 강요하면 안 돼요. 절약은. 이거 반드시 그래요. 이게 좋은 거일수록 더 나한테만 적용해야 돼요. 남한테 적용하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이게 공감대가 되게 중요해요. 공감대가.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시면서 이런 거를 나한테만 활용을 해야지 집에 가서 이 공부를 스님한테 들었다고 남편한테 적용하면 안 돼요. 다 도망가요. 여러분 굉장히 인기 없는 사람이 돼요. 그죠? 그게 이걸 여러분들이 잘 혼돈하지 말고 잘 써야 돼요. 그게 지금처럼 바깥의 사람들한테는 그 공감대를 형성해 줘야 돼요. 절약을 해야 되는데 그냥 그렇지 나도 절약이 잘 안 된다 이렇게 나는 힘들다 이러면 그렇지 나도 힘들더라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뭐 힘들어 이 공부 해봐라 하나도 안 힘들어 이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 그거야말로 여러분들은 주위의 사람들을 다 끊어내는 거고 진짜 인기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절약은 나를 괴롭게 하는 도구가 아니고 절약은 나를 자유롭게 하는 오히려 무기가 되는 거예요. 나를 자유롭게 하는 무기가 되는 거예요. 네. 절약은 나를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것이다. 네. 희생은 나를 소모시키지만 절약은 나를 강화시킨다. 네. 그죠? 근데 우리는 희생은 굉장히 좋은 걸로 생각하고 있죠. 봉사 희생은. 네.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절약에 대해서 제대로 알면 희생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절약이라는 걸 제대로 알면 희생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네. 왜? 이 공부를 해보면 모든 걸 희생을 하더라도 내가 좋아서 하기 때문에 희생이라는 말을 안 써요. 그죠? 이게 개념이 완전히 달라져요.
근데 여러분, 안 써요. 예, 진짜 못 써요. 희생이라는 말을. 예, 봉사라는 말도 안 써요. 왜? 우리는 내가 나한테 좋은 거 하면서 봉사라는 말 안 쓰잖아요. 그죠? 내가 나한테 잘 먹이고 잘 입히고 하면서 희생한다는 말 안 하잖아요. 희생이라는 거는 모든 걸 타인을 향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봉사도 타인을 향해서 말하고 있어요. 나한테 봉사할 때는 봉사라는 말을 안 써요. 그죠? 희생이라는 말을 안 써요. 그죠? 그건 바꿔서 말하면 나를 가장 사랑할 때 내가 나한테 가장 희생을 잘해요. 내한테 가장 봉사를 잘해요. 그걸 사랑이라고 말하지 내한테 봉사라는 말, 희생이라는 말을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봉사라는 희생이라는 말을 다른 사람한테 다 사랑으로 바꿔야 돼요. 내가 진정으로 좋을 때. 진정으로 좋아야지 절약이 나오지. 진정으로 좋지 않으면 절약이 안 나와요. 네. 여러분들 이 돈에 대해서 개념을 정확하게 알면 절약하는 게 너무너무 기뻐요. 고통스럽지 않아요. 네. 왜? 절약해서 더 좋은 쪽에 설 수 있으니까요. 더 좋은 걸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기꺼이 절약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꺼이. 그래서 절약이란 말 잘 안 써요. 절약을 아는 사람, 진짜 절약을 아는 사람 절약이란 말을 안 써요. 왜? 그게 자기를 사랑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게 말을 빌려서 절약이라는 말을 쓰지. 그래서 자유롭다라는 건 결국 사랑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사랑은 이꼴 자유예요, 자유. 네. 그 여러분 사랑 따로 자유 따로 쓰잖아요. 근데 우리 공부를 해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 안으로 들어가면 똑같은 맥락이에요. 똑같은 개념이에요. 네. 절약은 나를 강화시킨다. 희생이 아니라 전략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냥 지금 잠깐 전략으로 쓸 뿐이에요. 전략을. 네네. 여러분 평생 희생하라는 말이 아니거든요. 절약은 나를 위한 선택이어야 한다. 자기를 위한 선택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 공부도 나를 위한 선택이어야 돼요. 이 공부도 누구를 위하여 이거 아니에요. 나를 위한 선택이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한테로 돌아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공부를 해서 여러분 남한테 뭘 잘하고 위대해지고 위인이 되고 성자가 돼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거든요. 예. 오로지 나를 위한 선택이에요. 네. 그런데 그게 나를 위한 선택인데 모든 사람한테 좋은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 예. 어떤 일을 해도 남한테 폐가 안 돼요. 그냥 이 공부를 처음에는 절약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절약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냥 살 뿐이에요. 근데 어떤 거에도 어긋나지 않아요. 예. 어떤 거에도. 예. 그리고 남한테 강요하지 않아요. 그냥 내 혼자 살 뿐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이 그걸 배우고 싶어요.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게 달라요. 이 공부는. 네. 그렇게 되고 싶어 해요. 네. 왜? 그냥 이게 저절로 그렇게 살고 있는 걸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따라하고 싶어요. 근데 우리는 더 좋은 것도 누군가 따라하고 누군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면 하기 싫잖아요. 네. 이게 달라요. 자발적으로 하는 이게 달라요. 네. 이 공부는. 네. 그래서 이 공부는 억지로 강요 못 해요. 자발적으로 하려고 할 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자발적으로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 강요 못 하는 거예요. 자, 절약보다 9번째 중요한 것은 따로 있다. 뭔지 한번 봐요. 또 철학보다 먼저 배워야 할 건 돈의 흐름이다. 네. 여러분 돈의 흐름을 알면 저절로 절약은 돼요. 그 돈의 흐름을 모르기 때문에 절약이 왜 해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네. 그 항상 공부를 할 때 근원을 알면 나머지기 따라와야 될 것은 저절로 된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보고 자꾸만 자기에게 돌아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돌아가서 자기 근원을 보게 되면 이런 것 정도는 여러분이 스스로 알아서 하게 돼 있어요. 스스로. 네네. 이런 말 안 해도. 네. 자, 철학보다 먼저 배워야 할 것은 돈의 흐름이다. 반음은 돈이 머무는 곳보다 돈이 향하는 방향을 봤다. 네. 돈이 머무는 것보다 돈이 향하는 곳을 봤다는 거예요. 네. 왜 그랬을까요? 우린 다 돈이 머무는 곳을 보죠. 돈이 향하는 곳을 안 보고. 네. 네. 자, 어떻게, 여러분 생각하고 어떻게 다른지 한번 봐요.
오늘 당신의 돈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지출 명세서에 당신의 가치관이 담겨져 있다.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길을 알아야 그 흐름에 방향을 줄 수 있다. 네. 그죠? 네. 자, 10번째. 돈은 당신을 위해 일하게 만들어야 한다. 이게 일하게 하려면 여러분 돈의 방향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죠? 네. 그래서 반드시 돈은 일하게 해야 돼요. 돈은 이렇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하루라도, 사실은 하루라도 단 10원이라도 머물게 하면 안 돼요. 돈이 움직이게 해야 돼요. 왜? 돈은 살아있는 유기체거든요. 그래서 돈은 생명체예요. 생명체. 그래서 생명이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해요? 죽은 거나 똑같죠. 우리는 계속 움직이잖아요. 돈도 그래서 움직이게 해야 되는 거야. 나와 똑같은 유기체거든요. 돈은. 그래서 가만히 벽장 속에 넣어두면 안 돼요. 움직이게 만들어줘요. 움직이게. 예. 그렇게 벽장 속에 넣어두면은 돈은 죽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사라지는 거예요. 아이스크림처럼 녹는 거예요. 돈이 생명처럼 살아 움직여야지 세포 분열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도 세포 분열해서 계속 새로운 에너지를 쓰듯이 돈도 세포 분열을 해야지 계속 움직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포 분열하는 거예요. 돈이. 그 돈이 그래서 유기체처럼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일하게 하면 돈이 그 양보다 더 많이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원리를 모르면 여러분이 항상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돈이 내 손에 이렇게 잡혀 있으면 좋아하잖아요. 근데 흐르게 하면은 불안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유독 부동산을 좋아하는지 아세요? 보이잖아요. 보이잖아요. 가만히 있잖아요. 그죠? 근데 보이지 않는 투자한 거에 흘러가는 거는 못 봐요. 내 손에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지금 보이지 않거든. 숫자만 있거든. 그게 불안한 거예요. 근데 그 흐름이 반드시 나에게 이익을 가져온다면 할 수 있는데 여러분은 아직 그게 대한 신념이 없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돌고 돌아서 나중에 일을 해서 나한테 어마어마한 부를 갖다 준다고 하면 언제든지 유통시킬 수 있는데 그 신념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요. 세계적으로 잘 살았던 일본이 국민 전부로 거의 90% 어떻게 보면 99%가 어디에 투자했냐면 부동산에 투자했어요. 지금 30년, 50년 후에 한번 봐봐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따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일본보다 못 살았던 유럽이나 더 못 살았던 다른 나라에서는 돈을 유통시켰기 때문에 지금 일본보다도 훨씬 더 잘 살고 있어요. 오죽하면은 지금 미국이 중국을 두려워하듯이 일본을 두려워했다니까요. 미국이. 일본이 그 정도로 잘 살았어요. 그런데 돈에 대해서 알고 난 미국이 지금 세계를 장악하고 있잖아요.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거 왜냐하면 돈을 일하게 하는 방법을 알았거든요. 돈을 일하게 하는 방법. 자, 부자는 그래서 돈을 모으지 않아요. 우린 돈을 모으잖아요. 그죠? 근데 부자는 돈을 안 모아요. 이상하지요. 내가 봤을 때 부자는 다 돈을 모으던데 이러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부자는 돈을 일하게 만들어요. 돈을 모으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일하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일하게 하는 거. 그래서 그 돈이 일하게 해서 내가 노동하지 않아도 그 돈이 일해서 내 노동하는 양만큼 돈을 벌게 하면 나는 뭐예요? 나를 개발하면서 살 수 있잖아요. 내가 더 인격적으로 고귀하게 살 수 있잖아요. 그걸 하기 위해서 돈을 일하게 만드는 거예요. 방법이 다르죠. 우리는 갑질하고 더 많고 누리기 위해서 돈을 모으고 돈을 일하게 하죠. 진짜 부자들은 자기 개발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돈을 버는 거에 시간을 너무 할애하면
나에 대한, 내 인격에 대한 고귀함을 알 길이 없거든요. 시간이 모자란다는 거예요, 시간이. 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도 이 공부를 더 집중적으로 나를 더 많이 대면하기 위해서는 돈이 일하게 하고 내가 그 시간에 나를 보는데 할애를 하셔야 돼요. 네. 그 반음은 내가 잠자는 동안에도 돈은 움직인다. 그죠? 돈은 움직이잖아요. 내가 잠자는 동안에도 돈은 움직이기 때문에 돈은 일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일할 때는 일할 수 있지만 밤에는 일을 못 하잖아요. 잠 자야 되잖아요. 그땐 돈을 그러면 돈은 밤낮이 없잖아요. 밤에도 벌고 낮에도 버는 거야. 그러면 돈은 두목을 벌죠. 거기에다가 내가 잠잘 때까지 돈을 버니까 세목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나는 내가 또 돈을 벌자 낮에는. 그럼 내 목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 목이. 이게 다르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달리가 아니고 복리로 나중에 불어나거든요. 여러분, 이게 복리의 개념이 정확하게 내 머리에 쓰지 않으면 돈을 왜 모아야 되는지, 돈을 왜 유통시켜야 되는지 몰라요. 네. 복리의 개념이 정확하게 여러분, 어떤 식으로도 여러분 여기 내 구조 안에 넣어야 돼요. 복리의 개념은. 네. 자, 당신의 돈은 가만히 있는가? 네. 그죠? 여러분 집에 오늘 아마 가서 구석구석이 동전 지폐 다 꺼내보세요. 몇만 원은 될 거예요. 솔직히. 네. 그리고 물건들 당근에 내다 팔아봐요. 몇십만 원 될 거예요. 그거 가지고 지금 계속 돈을 일하게 만들어봐요. 절약 안 하더라도. 네. 이게 달라요. 생활 자체가 달라지거든요. 네. 이게 개념이 쓰게 되면. 자, 소비만 아니면 당신의 돈은 가만히 있는가? 아니면 지금도 당신 없이 일하고 있는가? 당신 없이 일하고 있는가? 네. 소비만 하는 돈은 떠난다. 돈이 떠난다는 거야. 소비만 하는. 왜? 나를 유기체로 보지 않거든. 사람으로 대해주지 않거든, 돈을. 근데 투자하는 돈은 돌아온다. 네. 투자는 돈을 유기체로 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나한테 돌아와요. 그래서 달라요. 이게. 소비하는 돈과 투자하는 돈의 질이 달라요. 소비하는 돈은 나한테 안 돌아와요. 투자하는 돈은 반드시 나한테 돌아와요. 부메랑처럼. 인가의 법칙이 적용하거든요. 네. 부메랑처럼 돌아와요. 근데 돌아올 때 어떻게 오냐? 그냥 안 와요. 말하자면 애를 어마어마하게 달고 들어와요. 자기하고 똑같은 애를 엄청 달고 들어와요. 네. 당신이 노동하지 않아도 돈이 흐르게 만들 때 비로소 돈이 당신을 위해 일하는 것이다. 돈은 단지 숫자가 아니다. 태도다. 돈을 대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네. 돈을 보는 눈, 돈을 쓰는 손, 돈을 다루는 마음, 그 모든 게 당신의 삶의 방향을 결정한다. 그죠? 그래서 돈이 눈이 달렸고, 돈이 귀가 달렸고, 돈이 발이 달렸어요. 옛날 어른들 그것을 하죠. 그게 유기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알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옛날 어른들도 다 투자를 했어요. 우린 몰라서 그렇지. 송아지, 소를 키우잖아요. 송아지, 새끼 놓으면 송아지를 다른 집에 줘요. 그래서 송아지가 커서 새끼 놓으면 또 주죠. 네. 그렇게 투자한 거잖아요. 내 새끼 난 걸 그 집에 한 마리 줘요. 그래, 우리 소를 또 키워줘요. 돼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식으로. 돈이 없는 집에는 돈을 그런 식으로 불리게 주고, 다른 새끼 한 마리 줘주고, 다른 새끼는 팔잖아요. 그 사람 이 집 소를 빌려가서, 그거 가서 얼마나 많은 소를 벌써 만들어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좋고 남도 좋게 하는 거예요. 투자는 이렇게 반드시 나도 좋고 남도 좋게 하는 거예요. 네. 그죠? 근데 똑같은 돈을 쓰는데 우리는 소비는 남만 좋게 해요. 날 좋게 안 해요. 그죠? 돈의 쓰임이 다른 거예요. 투자는. 그래서 반음의 말처럼 돈은
쇼가 아니다. 실전이다. 돈은 그래서 삶이에요. 삶. 우리하고 너무나 밀접한 관계, 밀접하게 관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돈에 대한 당신의 태도를 새롭게 세워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돈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당신의 미래를 알 수 있다. 돈을 어떻게 보고 다뤄야 하는가라는 철학을 자기 스스로 가지라는 거예요. 이것은 반음이 돈에 대한 철학이잖아요. 이걸 토대로 여러분이 돈에 대한 철학을 여러분 스스로가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쓰고 있는 그 돈을 한 번도 이런 생각을 해보고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내가 돈을 어떻게 대하는지만 자세히 한번 봐봐요. 어떻게 대하는지를 자세히 봐봐요. 그러면 개념이 좀 달라져요. 바라보는 태도도 달라지고 내 삶이 달라져요. 내 생활도 달라지고 내 삶 전반적인 거에 다른 부분이 들어와요. 여러분한테 더 충실해질 수 있어요. 자기 내면으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어요. 수고하셨습니다.